이어서 간호수행의 종류와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거가 간호수행의 분류인데요. 이 간호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독자적인 간호중재와 상호의존적인 간호중재 그리고 의존적 간호중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독자적 간호중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보셨던 간호사 주도 처치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간호사가 이제 독자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처방하고 수행하고 또는 보조 인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중재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의존적인 간호중재는 협동적 중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다양한 건강관리 전문가들 즉 예를 들어서 대상자의 어떤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면 의사는 그 재활치료와 관련된 처방을 내겠죠. 그죠? 하면 그 처방된 걸 가지고 이제 재활치료실에다가 환자를 보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의사 처방된 거를 확인을 하고 간호사는 재활 치료실에다가 다시 또 환자에게 의뢰하고 언제 보내면 될지 그다음에 어떤 것을 준비를 해서 보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상의를 한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대상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상호의존적 간호중재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의존적 간호중재는 의사가 처방한 것을 간호사가 수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주사 약 주는 것, 투약과 관련된 것들이 바로 의존적 간호중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의존적 간호중재를 수행을 하면서 대상자에게 어떤 나타나는 어떤 변화 과정들을 이제 확인하고 노티파이 하는 것들도 다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 수행에 필요한 기술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크게는 우리가 인지적 기술과 대인관계 기술, 기능적 기술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단독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인지적 기술과 대인관계 기술이 같이 사용이 되어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인지적 기술과 기능적 기술이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대인관계 기술과 기능적 기술이 같이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모두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분류는 되어 있기는 하나 굉장히 상호 어떤 그 작용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교재 132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지적 기술이라고 하는 거가 보면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지적 기술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간호를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어떤 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비판적 사고나 창의적 사고 과정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가 바로 인지적 기술입니다. 특히 이 인지적 기술의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간호를 수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그게 바로 의사결정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간호계획 수립이라든지 현재 세워진 계획을 이제 검토하는 데에도 이 바로 인지적 기술이 사용이 될 수 있고, 특히 우리 간호 활동에 있어서 우선순위, 언제 시행을 할 것인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적 기술에는 교육적 간호 활동과 감독적 간호 활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적 간호 활동은 대상자에게 교육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어떤 정보 제공, 우리 교재에서는 정상회복 생리라든지 건강 변화에 대한 대상자의 반응 형태, 질병 과정의 병태 생리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어떤 대상자를 케어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이 다 포함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대상자가 어떠한 어떤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건강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는가, 동기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이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야만 대상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어떤 교육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선택해서 교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감독적 간호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될까요?
이 감독적 간호 활동에는 대상자가 실제로 본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엠블레이션을 하라고 교육을 하죠. 수술하고 난 이후에 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엠블레이션을 하고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간호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교육을 하고 나면 실제로 그 간호 지시에 따라서 대상자가 움직이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거. 그다음에 또는 가족들이 적절하게 이 간호 지시사항을 수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도 이 이제 감독적 간호 활동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간호사들이 직접 간호를 수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까 위임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위임받은 보조 인력들이 실제로 그런 어떤 수행을 적절하게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도 이 감독적 간호 활동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간호사에게 또는 또 업무 분담을 했던 것들과 관련되어서 적절하게 잘 그 수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위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그 위임을 할 때에는 위임을 할 대상자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경험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그 이제 위임받는 대상 간호사나 어떤 간호 인력들의 어떤 능력에 맞게끔 우리가 일을 분담을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에 있어서 이 대인관계, 특히 우리 간호사들이 대상자나 가족들과의 어떤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간호 수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잘 해야 돼요.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 가족과의 의사소통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인 간의 의사소통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배우셨겠지만, 의사소통할 때에는 언어적인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제 바람직한 어떤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을 했을 때 보다 이제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별을 받은 어떤 대상자 교육을 할 수 있다거나, 또는 대상자를 위한 어떤 지시적 간호 활동을 적용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황에 적합한 어떤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안에는 이렇게 경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설명을 얼마나 명확하게 잘 할 수 있는가, 대상자를 얼마나 지지를 하는가, 또 이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다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간호 활동의 효과는 결국에는 간호사가 어느 정도로 그 의사소통을 잘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가 대상자에게 약을 줄 때에는 그냥 약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을 주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그 대상자의 수준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의 투약과 관련된 교육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투약 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제 시행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떠한 의사소통을 사용을 해서 이제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대인관계 기술 안에는 뭐 이렇게 돌봄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에게 뭐 상담을 한다거나 지시를 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간호 활동에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어떤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인관계 기술에는 조정적 간호 활동, 지지적 간호 활동, 정신적 간호 활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조금 한번 읽어보시고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정적인 간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우리가 옹호자로서의 어떤 간호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가 이제 필요하다면 우리가 대상자에게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한다거나, 또는 대상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다른 분야의 어떤 건강 요원과 협력하는 것, 그리고 대상자의 어떤 그 치료 계획이
잘 유지 되고, 그다음에 그 치료 적용이 적절하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더 조정적 간호 활동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즘에는 워낙에 조기 퇴원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로 퇴원을 했을 때 대상자가 적절하게 케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 상황이 예측이 되고, 근데 퇴원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대상자를 가정간호사라든지 다른 어떤 건강관리자에게 의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또는 우리가 뭐 알코올 중독자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그 중독 상태를 극복하기가 힘들다 하는 경우에는 자조 집단에 의뢰를 한다거나 지역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를 하는 것들이 전부 조정적인 역할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시적 간호 활동에서는 대상자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 교재에서 언급된 내용을 조금 빌자면 치료적 도구로서 어떤 간호사 자신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가 특히나 이런 어떤 지적 간호 활동은 그 영적 고통을 감소시키고 뭐 특히 정신과 환자들에게 잘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임상에서 이게 정신과 이외의 임상에서도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어떤 행동이나 반응들을 조건 없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대상자가 그냥 스트레스 상황에 있거나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대상자와 함께 있어주는 것, 그런 어떤 함께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보통 전부 이제 지시적인 어떤 간호 활동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보시면 서포팅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서포티브 널싱 그 액티비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지한다라는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정신적 간호 활동 안에는요, 이게 이제 주로 정신과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제 뭐 그룹 요법이나 집단 요법, 유머 요법, 그다음에 역할 모델,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간호 활동을 하는 것들을 모두 다 이제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에 보면 이제 사이코소시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대상자들의 어떤 정신 사회적인 어떤 수행을 하는 것들을 정신적 간호 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능적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전문적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어떤 그 대상자 케어를 위해서 뭐 EKG 모니터링을 활용을 한다거나, 또는 뭐 주사를 준다거나, 또는 대상자를 운반을 한다거나, 세위 변경을 한다거나 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을 이제 사용을 해서 대상자를 간호하는 것들을 포함을 다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간호 수행을 함에 있어서 이런 어떤 기술적인, 기능적인 어떤 기술을 사용을 할 때에는 인지적 기술을 반드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전문기적 기술을 사용을 할 때에는 대인관계적 기술을 또 같이 동반되어야 하는 상황들이 같이 이제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제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능적 기술에는 유지 간호 활동과 감시적 간호 활동, 그리고 정신운동적 간호 활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유지 간호 활동에는 대상자의 어떤 건강 상태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다음에 대상자가 독립적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수행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지 간호 활동 안에는 그 기본적인 간호 수행이라든지 피부 간호라든지 우리가 임상에서 실제로 정규적으로 이제 수행하게 되는 간호 활동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지 간호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자의 기능을 유지하고 특히나 합병증을 예방하는, 그래서 보다 조금 더 원활한 어떤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유지간호 수행에 대해서는 조금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감시적 간호 활동에서는 그 대상자의 어떤 건강 상태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비상상적인 반응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간호 사정을 하고 진단 내리고 계획을 세워서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간호 중재를 받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굉장히 민감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어떤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정신운동적 간호 활동에는 뭐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된다라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관을 삽입을 한다거나 또는 제거를 한다거나 또는 투약을 한다거나 뭐 또 뭔가를 어떤 적용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어떤 내용들 그리고 어떤 정신운동성, 사이코모터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정신운동성 활동이 요구되는 기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포함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간호사들은 이 실무를 통해서 이런 어떤 숙련된 어떤 기술을 다 습득을 할 수가 있겠고 초보자들은 당연히 조금 미숙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어떤 미숙함을 조금 줄이고자 우리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교육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간호 전달 체계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시는데요. 간호 전달 체계는 사실은 간호관리학에서 조금 더 깊게 배우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루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었었는데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게 될 간호 전달 체계는 크게 우리가 이제 펑셔널 널싱, 그러니까 즉 기능적 간호와 팀 널싱, 그리고 이제 총체적 간호, 이렇게 토탈 페이션트 케어, 그리고 이렇게 프라이머리 널싱, 그리고 케이스 매니지먼트 이렇게 총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 기능적 간호와 팀 간호, 이렇게 펑셔널 널싱과 팀 널싱의 경우에는 옛날에 우리가 이제 간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게 보다 조금 효율적으로 간호하기 위해서 개발된 간호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아직까지도 이런 그 팀 널싱이나 이제 펑셔널 널싱을 하는 경우들도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그 펑셔널 널싱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고 인력이 조금 부족한 병원에서 더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간호 전달 체계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펑셔널 널싱은 한 대상자를 간호사가 모두 다 케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IV만 놔주는 것. 놔주는 간호사 또는 뭐 투약만 담당을 한다거나 배드 메이킹만 뭐 전담해서 한다거나 또는 환자 어세스먼트 하는 걸 전담을 해서 한다거나 등등등의 어떤 특정 업무를 이렇게 간호사별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더 간호사의 경우에는 같은 듀티 때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자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업무를 이제 할당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장점으로는 반복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V 전담하는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IV만 계속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간호사들보다도 IV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떤 요구를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어떤 불만족을 낳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문제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업무 중심 접근법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간호 연속성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대상자에 대한 어떤 통제적 간호가 이제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기계적인 간호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가 단점이고, 그다음에 대상자의 요구 충족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의사소통이 힘들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팀 널싱의 경우에는요. 면허 간호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입번 근무를 할 때 면허 간호사 5명과 뭐 간호조무사 2명이 같이 이제 팀을 이루면서 간호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당연히, 면허 간호사가, 그러니까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간호사가 팀의 리더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팀 리더의 지시하에 간호사들에게 직접 간호를 제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상자 간호 계획을 수립하고요. 어떤 간호가 중재될 것인지도 이제 결정을 할 것이고 그러한 내용들을 조정을 하는 역할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복합적인 간호 기술이 요구되는 간호를 이제 제공하기 위한 어떤 플랜을 짜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 어떤 그 전문가들과의 어떤 의사소통을 담당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효과적인 팀 간호 중재를 위해서 팀 구성원들을 지지하는 역할들을 리더 간호사가 담당을 하고 있죠. 단점이 뭐냐면 대상자가 면허 간호사와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진다라든지 업무 방향과 간호사가 매번 다른 업무에 할당될 수가 있어서 간호 영속성이 유지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팀 널싱이 갖고 있는 장점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팀 각 구성원 간의 어떤 상호 협동적인 방법을 적용을 함으로써 대상자의 간호를 할 수 있고요. 특히 그 리더의 어떤 자질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죠.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단점이나 장점들이 있을 터인데, 그런 내용들은 간호관리학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탈 페이션트 케어의 경우에는 간호사 한 명이 대상자의 모든 간호를 다 담당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업무의 경우에는 보조 인력에게 위임은 가능할 수 있지만 결국 대상자에 대한 책임은 간호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원부터 해서 퇴원까지 모두 다 연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간호사가 다음 근무 시에 같은 대상자를 간호를 하지는 않고요. 간호사들의 명확한 의사소통에 의해서 대상자 간호가 어느 정도 질적 수준을 유지를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어떤 토탈 페이션트 케어와 뭐 팀 널싱 이런 것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운영이 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널싱이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이렇게 설명을 조금 헷갈렸었는데요. 이렇게 전담 간호예요. 대상자의 입원 기간 동안 대상자의 간호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죠. 그다음에 대상자가 에게서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대상자에 대한 어떤 간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중재 방법들을 선택해서 중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간호사가 24시간 한 사람을 다 케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문 인력에 이런 어떤 간호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어떤 업무를 분담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잘 제공이 되고 있는지를 이제 감독하는 역할들도 이제 전담 간호사가 갖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치료가 즉각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다른 전문직과의 협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대상자 간호사의 관계가 강화된다라는 거가 장점이고, 특히 전담 간호사의 경우에는 타 건강 요원들과의 협동을 강화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라든지 권한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이제 전담 간호라고 하는 용어가 우리 임상에서는 이제 전담 간호사 PA라고 하는 용어로 쓰이는데요. 그 전담 간호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프라이머리 널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요 내용, 기술되어 있는 내용만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임상가가 대상자 관리를 그 특별한 어떤 사례, 그러니까 케이스별로 이제 감독하고 이제 간호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 관리자가 이렇게 병원에서의 어떤 급성기 간호를 이제 간호 대상자를 조정을 한다거나, 이 대상자가 퇴원 후에 간호 과정을 통해서 추후 관리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례 관리자의 역할에서 보시면 직접 간호를 제공을 한다기보다는 앞에서 말했던 또 전담 간호사하고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사례 관리에서는 직접 간호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여러 경강 요원들에 의해서 실제로 제공된 간호가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독을 한다거나, 타 분야와의 어떤 협동 과정을 통해서 대상자의 퇴원 계획까지도 조정하는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호 문제나 의학 문제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대상자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질적 수준이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호사의 인력 확보 측면에서 본다면 병원에서의 어떤 그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비효율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적용하기 조금 힘든 어떤 관리 체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담 간호에서 설명했던 것과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요. 요 전담 인력에 의해서 일관된 간호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에 따른 간호 연속성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요거에 조금 포커스를 두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요 부분들 그죠? 그다음에 요 장점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연결해서 할 텐데 다음 강의는 제가 내일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말을 했더니 조금 발음이 꼬이고 막 정신이 혼미합니다. 좀 이렇게 시간 차를 두고 다음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